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님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말투로 제게 다가오셨어요. 수혜야, 오늘 병원 좀 다녀올래? 병원이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정수 씨 퇴원은 월요일 아닌가요? 확실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어머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월요일쯤 퇴원할 거다. 의사가 그러더라. 하고요. 오늘은 시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정리 좀 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말씀이 다르셨어요. 아니야, 그 친구가 그러더라. 서류는 금요일에 다 끝났고 오늘 나올 수 있다더구나. 그 친구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았어요. 정수 씨 병원 쪽 지인이겠거니 싶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님은 늘 그렇듯 말끝을 흐리셨고, 내가 가고 싶었는데 오늘은 잔칫날 음식도 해야 하고 반죽도 해놨거든. 퇴원 준비는 다 해뒀으니까. 네가 대신 좀 다녀와 줄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칫날? 음식? 사실 요즘 어머님의 말에는 조금씩 이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사소한 걸 자꾸 잊거나 일부러 둘러 말하시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대놓고 묻는 건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 옷까지는 제가 챙겨서. 아니야. 옷은 내가 이미 싸뒀단다. 병실 침대 밑에 넣어뒀으니까 너는 그냥 몸만 가렴. 그날따라 어머님의 말투는 너무 친절했어요.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잠깐 망설이다 차에 올라타고 백미러를 봤을 때 부엌 창가에 선 어머님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손을 흔들거나 웃으셨을 텐데 그날은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창밖을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제가 고개를 돌린 순간 그 표정이 사라졌죠. 사실 요즘 어머님의 눈빛엔 시야를 볼 때마다 어떤 계산이 섞여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정수 씨는 겉으론 시아를 무척 예뻐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아이니까 노력하는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아빠처럼 다가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조차도 고맙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짧은 찰나가 마음에 박혀버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정수 씨는 회사 일로 일어난 사고로 특실에 입원해 있었죠. 처음엔 칼에 찔렸다고 해서 놀랐지만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일도 사실 전 아직까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출장 중 강도를 당했다는데 그 많은 돈을 들고 다닌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그게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병실 앞에 서서 숨을 한 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너무나도 낯설고 너무나도 잔인했어요. 정수 씨는 병실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입맞춤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감정을 담은 듯한, 익숙한 듯한 키스였죠. 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병실 문은 반쯤 열린 채였고 그 안에서 들리는 기계 소음과 희미한 텔레비전 소리만이 흘러나왔어요. 그들은 제가 있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너무 조용히 다가섰던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둘 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몇 초 후 정수 씨가 고개를 들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엔 놀라움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 흔한 당황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왜 왔어? 한순간 숨이 막혔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왜 제가 그 말을 들어야 하지? 정수 씨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돌리더니 그제서야 제가 병실에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작게 인사 같은 걸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죠. 그저
자리를 피하려는 듯 몸을 돌렸어요. 회사 동료야. 잠깐 들렀던 거야. 오해하지 마. 오해? 정말 그게 오해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냥 끝났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두 분 편하게 얘기 나누세요.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머릿속이 하였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고 분노조차 없었어요. 그냥 제가 믿고 살았던 세상이 갑자기 꺼져버린 기분이었죠. 병원을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다가도 자꾸만 신호를 넘기고 방향을 틀고 그렇게 몇 번이나 같은 길을 돌다 결국엔 집 앞 공원에 차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더군요.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는데 뚜껑도 열지 못한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고요. 단지 한 가지, 내가 병실에서 본 건 정말이었을까? 그 질문만 수십 번, 수백 번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아니, 걸면 뭐라고 말할까? 봤어요. 그 한마디 말도 지금은 너무 벅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다 보니 슬금슬금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정수 씨는 단 한 번도 저를 향해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었는데 그 사람, 그 여자, 병실에서 익숙하게 앉아있던 그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몇 번 통화 기록에서 본 이름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기도 했어요. 숨을 한 번 깊게 내쉬고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몇 걸음 앞,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그래도 물어야만 했어요. 문은 닫혀 있었고,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정수 씨는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돌아갔던 거 아니었어? 목소리는 건조했고 그 흔한 왜도 없었어요. 저는 그 말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가방에서 물티슈 한 장을 꺼내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누구예요? 정수 씨는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했잖아. 동료랑 그런 키스를 해요? 그제야 그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황은 아니었어요. 귀찮음, 짜증, 그리고 피로함이 섞인 얼굴. 그게 더 아프더군요. 수혜야. 제발 이성적으로 좀 굴자. 지금 내가 입원 중이라는 거 잊지 마. 이성적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적으로 살아왔던 건 바로 저였어요. 참아왔고, 이해했고, 기다렸고, 희생했던 사람은 나였어요. 입원 중이라서 그 여자랑 그런 짓 한 거예요? 그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자포자기한 듯 침대에 등을 기대고 말했습니다. 네가 뭘 알아? 그 한마디에 정말이지 속이 뒤집힐 뻔했어요. 그 여자 언제부터였어요? 수혜야. 내가 물었잖아요. 언제부터였냐고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슨 말보다 더 분명한 고백이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더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신 퇴원은 혼자 하세요. 나는 이 병실에 다시 안 올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던 그때 그가 던진 마지막 말이 등 뒤에서 날아와 박혔습니다. 지아는 내 딸이야.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내 딸이야. 그 말이 뇌를 때리듯 맴도는 동안 병실 문은 닫혔고 그로 인해 내 안에 어떤 것도 함께 닫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 내 등을 떠민 것도 아닌데 그 말 한 줄이 나를 병원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손은 떨렸고 입술을 꽉 깨물어야 겨우 눈물이 멈췄습니다. 병원을 나서자마자 머릿속은 온통 뒤엉켜 있었고 주차장까지 어떻게 걸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도망치듯 차 문을 열고 앉아 시동을 걸었지만 엑셀을 밟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아무 데도 갈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향하자니 그 사람과 나눈 일상이 떠올랐고 친정으로 가기엔 이 모든 걸 말로 꺼낼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 아무 말도 없이 익숙한 길을 돌고 돌아 집 앞 공원으로 왔습니다. 여기라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름을 눌렀지만 손가락이 멈칫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혜야, 고개를 돌리니 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하얀 장갑을 낀 손에 작은 보자기 꾸러미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내가 그냥 따라왔단다. 네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돼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봤니? 차마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제 옆에 조심스레 앉으며 말을 이으셨어요. 나는 얼마 전에 알았단다. 아니,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겠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보냈어요? 왜 저더러 거길 가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그냥 말이라도 해주셨어야죠. 미안하다. 수혜야, 내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너한테 확인하게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야 네가 마음을 정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은 너무 잔인했어요. 마치 내가 진실을 봐야만 깨닫는 바보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한편으론 어머님의 그 깊은 한숨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니?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실 안 그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를 뿐이었죠. 익숙한 얼굴들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거실 불만 켠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방에서 자고 있는 시아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죠. 문득 현관문이 딸깍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수 씨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 눈을 피하며 조용히 들어왔고 구석에 놓인 자신의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 앞을 가로막았죠. 어디 가는데요? 그냥 좀 이따 오려고. 대답이 그게 다예요? 나 지금 어떤 이야기라도 들을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부예요. 정수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네가 올 줄은 몰랐어. 어머니가 그렇게 보낼 줄은. 그래서요? 몰랐으면 다 끝이에요. 몰랐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째 병실에서 나와도 그 사람은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심지어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그 여자랑! 정수 씨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해요. 언제부터였냐고! 그제야 정수 씨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좀 넘었어. 1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제가 시야 간호하며 밤새고 일 다니면서 살림까지 하던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병원 입원해? 다 거짓이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무슨 소리예요? 자해한 거잖아요. 당신 다친 거 일부러 낸 상처였죠? 그 순간 정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대답은 나온 셈이었죠. 당신, 그 돈 타려고 일부러 다친 척한 거예요? 보험금 타려고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정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표정엔 당황도,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이 상황이 귀찮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예요? 병원 직원이라고 했죠? 행정팀. 그럼 당신 이번 전부터 짰다는 거네요? 정수 씨의 눈이 피사체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같이 보험 사기 계획한 거 맞죠? 그의 입술이 떨렸고 그 순간 현관문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 틈 사이로 그 여자가 얼굴을 들이밀며 들어섰습니다. 짙은 화장을 한 얼굴, 당당한 걸음. 그 순간 그 여자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익숙하게 구두를 벗으며 말했어요. 비밀번호 그대로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정수 씨는 황급히 지연 쪽으로 달려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지연은 미끄러지듯 거실로 들어와 우리 둘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직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 뭐야? 왜 여길? 짐 싸서 나온다더니 하도 안 내려와서요. 그냥 기다리기 지쳐서 직접 올라왔어요. 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내 시선을 피하지도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도무지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었어요. 차라리 정수 씨와 단둘이 있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의 등장은 차갑게 가라앉은 이 공간에 불을 확 지피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분노를 불렀죠.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마주봤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웃었습니다. 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퇴원하고 나면 같이 살기로 한 사람이거든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헛헛할 것 같았고 무슨 말을 들어도 이미 마음은 무너진 뒤였습니다. 그 얘기 제가 들어야 할 이유라도 있나요? 그녀는 대답 대신 시선을 정수 씨에게 던졌습니다. 정수 씨, 짐 싸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데리러 왔는데요. 안 가실 거예요? 저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요. 그제야 제가 그를 향해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정수 씨, 정말 이 사람 말이 맞아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길조차 피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죠. 그녀가 또다시 웃었습니다. 시아가 정수 씨랑 상관없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수 씨가 그렇게까지 싫어할 줄은 몰랐네요. 당신 딸을 두고 한 말들 참 듣기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말투와 그 눈빛이 고의적이라는 건 분명했죠. 지금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지 정확히 말씀해 보시죠.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 몰랐구나. 보험금이요. 그리고 이 남자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신도 그 아이도 그냥 도구였어요. 서류상으로 당신은 배우자, 시아는 자녀. 그래서 이 모든 게 정당하게 보였던 거죠. 병원도, 진단서도, CCTV도 이미 다 준비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회사 쪽 자금. 그것도 이 사람, 곧 움직일 계획이거든요. 그 돈은 당신 이름으로는 흔적도 안 남을 테니까요.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인내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외도는 시작일 뿐이었던 겁니다. 지연은 정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려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현관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함께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정수 씨는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었는데 그 사람은 내 딸까지도 계산서 위에 올려놓은 거였어요. 거실 한복판, 시아의 인형이 떨어진 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인형 하나 집어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파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 한켠, 엎드린 채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죠. 정수 씨는 지연과 함께 나갔습니다. 짐을 챙겨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발걸음.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휴, 이 시간까지 불도 안 끄고, 수혜야? 불 켜진 거실로 들어서던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그 여자랑 함께 나갔어요. 짐 다 싸서. 제 앞에서.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놀람, 충격 그리고 그 안에 미묘한 미안함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그렇게 됐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고 천천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만 흐르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나, 지연이란 여자, 처음 본 날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병원에 자주 얼굴 보이길래 물었지. 그 여자 누구니? 정수는 그냥 행정팀이라고 얼버무렸지만 난 알았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텐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제가 직접 그 꼴을 보게 하셨어요? 수혜야, 미안하다. 사실 내가 너를 병원에 보낸 것도 확인하라는 마음이 컸어. 네가 그걸 보고 결심을 하길 바랐던 거야. 결심이라뇨. 그 애한테 매달리지 말고 이젠 너도 놓으라고. 내 아들이지만 정수 원래 그런 놈이었어.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내 눈에도 욕심이 많고 책임감 없는 게 보였거든. 저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게 날아온 날카로운 말들, 무관심, 비난, 외면, 전부 시어머니에게서도 있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절 탐탁지 않으셨죠. 시어머니는 제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인정해. 넌 너무 조용하고 순하고 뭔가 우리 집 분위기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잘못이었지. 오히려 정수한텐 너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는데. 저는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이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정수 씨가 시아까지도 이용했어요. 보험금 타려는 그 일에 저도, 우리 딸도 그냥 소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너지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한테, 가족한테 이렇게까지 이용당할 줄은 몰랐어요. 새벽 2시, 저는 작은 방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고, 어둠에 잠긴 거실은 마치 멈춘 시간처럼 적막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꺼내놓고도 차마 손댈 수 없었던 이혼 서류가 조용히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성도, 도장도 아직 찍지 못한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딸깍 하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문은 잠겨 있었는데 비밀번호 그대로였구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모니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화면 속에 2개의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수 씨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어머니나 수혜 깰라. 정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고 지연은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벌써 자나 봐요? 생각보다 평화롭네. 그들은 조심스럽게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서재의 CCTV 모니터가 놓인 컴퓨터 앞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안에 담긴 그들의 모습은 마치 이 집이 처음부터
둘의 공간이기라도 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제 손은 마우스를 꽉 쥐고 있었고,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서랍장을 열고 뭔가를 뒤지기 시작했고, 지연이 물었습니다. 서류 어디 뒀다고 했지? 저기 초록 파일에 넣어놨을 거야. 이건 보험 청구 서류고, 이건 시아 이름 들어간 진단서네. 이것도 챙겨? 지연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시아 이름까지 써놨어? 이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정수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가족인데 뭐. 게다가 제 아빠로 등록돼 있는 건 나잖아. 대단하다. 진짜. 지연은 웃으면서 정수의 어깨에 기대더니 그의 옆구리를 꼬집었습니다. 근데 수혜는 이 사실 알아? 모르겠지. 아마 이제 눈치챌 때 됐을걸? 저는 말없이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이 화면 속 그들은 더 가까워져 있었고, 지연이 정수 씨의 품에 안겨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여기서 일해도 되는 거야? 괜찮아. 어차피 이 집 곧 내줄 거야. 시아는? 걔야 뭐 이용 다 했으면 됐지. 그 말에 저는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서류 위 도장 자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붉은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한참 뒤 저는 이혼 서류를 바라보다가 모니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불을 켰습니다. 이제 더는 아무것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시아와 함께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낯선 골목, 낮은 담벼락, 그리고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집. 마음 붙일 곳이 필요했던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음악치료사로 근무했고, 주 1회 근처 초등학교에서 외부 상담교사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교무실에서 아이들의 상담 일지를 훑고 있었는데, 한 선생님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혹시 오늘 음악 치료 상담 가능하신가요? 6학년 서진이라는 아이인데 정서적으로 조금 예민하고 말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음악 시간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서요. 서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조금 특별한 존재라고 들었죠. 말은 없지만 어떤 소리든 단번에 따라하고 음의 높낮이나 화음을 정확히 짚어내는 절대음감을 가졌다고. 상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마른 체형의 아이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서진이는 아무 말도 없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도 없고 눈빛조차 깊은 숲처럼 어두웠습니다. 서진아, 혹시 좋아하는 소리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자주 들려주시던 노래 기억나? 고개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말 대신 피아노 의자 쪽으로 눈길을 보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아 한 곡을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의 성.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진이는 피아노를 응시하며 한음 한음이 울릴 때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 눈물은 너무 또렷하고 슬펐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곡? 아이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엄마가 요즘 그립니? 서진이는 이번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움이 아니라 상실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정돈된 셔츠 차림. 분명 교사나 직원은 아니었는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진아, 아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서진이의 보호자이자 아버지라는 걸. 죄송합니다. 급하게 불려와서요. 서진이가 갑자기 무슨... 괜찮아요. 상담은 잘 마무리됐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수혜 선생님이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어떻게 아세요? 학교에 음악치료 상담 선생님이 계시다고 서진이한테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서진이 아버지 윤재윤입니다. 그 이름 앞에서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재윤 씨는 아이의 심리치료 관련 상담을 위해 몇 차례 더 저를 찾았고, 우리는 종종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묵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과하게 다가오지도, 그렇다고 멀리서만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늘 아이를 먼저 생각했고, 감정에 서툴면서도 진심은 늘 정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연주하는 곡을 정확히 따라 부르며 미소를 지었고, 재윤 씨는 어느 순간부터 저를 수혜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다시는 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마음이 어느샌가 조용히 따뜻하게 움트고 있다는 걸, 사람이 누군가를 다시 믿게 된다는 건 그 자체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어떤 감정에도 기대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저 시아와 단둘이 조용하고 단정하게 살아가자는 다짐뿐이었죠. 하지만 재윤 씨는 그 다짐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녹여냈습니다. 처음엔 서진이 상담 문제로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다음엔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쳐 커피를 한 잔 나눴고, 그 다음엔 시아 생일에 작은 오르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서진이가 골랐어요. 시아가 좋아할 것 같다고요.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엔 신중하고 다정한 마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경계를 늦출 수 없었던 제 마음도 그 조심스러운 배려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고, 서로의 집을 오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재윤 씨가 말했습니다. 수혜 씨,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한 집에서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나는 괜찮아요. 서진이도 수혜 씨를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윤 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모던한 단독주택, 서재와 아이들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구조에 넓은 창과 따뜻한 조명이 인상적인 집이었죠. 그 집에서 우리는 비로소 네 식구가 함께하는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컵이 4개로 바뀌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 풍경이 너무도 낯설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서 서진이는 가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창문 너머로 먼 곳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지나가는 차 소리에 몸을 움찔하며 고개를 젓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때 그 소리였어. 제가 다가가 물으면 서진이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젓거나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진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꿈꾼 것 같았어요. 그 아이의 눈빛은 어딘가에 갇혀 있는 듯했고, 마치 뭔가를 기억하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억은 말로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절대음감을 가진 아이들은 장면보다도 소리로 세상을 기억합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상담하며 유독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이 작은 발소리 하나, 문 여는 소리 하나로도 감정을 다시 떠올리는 모습을 봐왔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서진이의 말에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소리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 각인된 상처였습니다. 혹시 그 소리, 서진이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건 아닐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재윤 씨와 동거를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엔 늘 음악이 흘렀고, 아이들은 서로를 오빠, 동생이라 부르며 익숙해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시아는 서진이를 너무나 따랐습니다. 서진이도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오르골 소리를 들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재윤 씨는 퇴근이 늦는 날이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수혜 선생님, 문득 서진이가 제 뒤에 와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무언가 망설이는 눈빛. 무슨 일이야, 서진아. 아이의 시선은 거실 한쪽에 놓인 피아노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엄마가 없어졌을 때 들은 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떤 소리였는데? 차 소리, 문 닫는 소리, 그리고 그 남자 목소리. 엄마가 울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서진아, 그건 언제였어? 작년 겨울, 집 앞에서. 그날 엄마가 없어졌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진이는 그날의 장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소리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 억눌린 분노, 문이 닫히는 소리, 무언가가 바닥에 부딪히던 둔탁한 절대음감을 가진 아이에게 그건 영상보다도 생생한 기억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목소리가 다시 서진이의 귓가에 들린 것입니다. 소리를 들으면 다시 그날로 돌아가는 아이. 아이의 그늘진 눈빛 속에서 저는 그날의 소리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차가운 밤. 울고 있는 엄마. 그리고 그 곁에서 무언가를 말하던 남자 목소리. 그건 결코 단순한 사고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있었다는 직감이 강하게 몰려왔습니다. 혹시 그 소리 다시 들은 적 있어? 서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밤에 거실에서 오르골 틀고 있었는데 밖에서 똑같은 남자 목소리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거실 창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집은 2층. 거리에선 들릴 수 없을 만큼 높았지만 창문은 열려 있었고 오르골의 음악 소리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모르겠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서진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조용히 기대어 오르골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그 등 뒤로 파고든 싸늘한 기운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에도 한참을 거실에 앉아 서진이 말한 소리를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남자 목소리, 울음, 문 닫는 소리, 그리고 차가 떠나는 소리. 그 조합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처럼. 혹시 그 소리 속에 내가 애써 외면했던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이미 우리는 끝났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시아는 서진이와 함께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수업 준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창밖으론 바람이 불고 있었고 집 안은 평온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나중에 나한테 비밀 얘기해준대. 시아가 방에서 소리쳤고 서진이는 당황한 듯 웃으며 시아를 말렸습니다. 쉿! 그건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고 그저 아이들이 친해져가는 모습이 보기 좋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상자를 하나 내밀며 말했죠. 이거 수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낡은 열쇠고리 하나와 작은 녹음기, 그리고 한 장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엔 단정한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어지기 전에 들었던 소리. 그냥 기억해 두려고요. 이거 나중에 꼭 들어보세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는 제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들었던 소리랑 요즘 들리는 소리랑 비슷해요. 어디서 들었니? 창문 밖이요. 밤에. 며칠 전에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날 이후 서진이는 종종 창문 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곤 했고, 잠에서 깬 뒤 식은땀을 흘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외부 상담 일정으로 학교에 다녀오느라 조금 늦게 귀가했는데 집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재윤 씨는 회의가 길어진다고 연락이 왔고 아이들은 분명 집에 있어야 했죠. 그러나 방도, 거실도, 욕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아는 침대 위에서 혼자 울고 있었고 서진이는 없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안 와. 나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서진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서진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흔적 하나 없이. 며칠 뒤 저는 서진이가 남긴 작은 상자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녹음기를 조심스레 재생하자 낯 익은 문 닫히는 소리, 차 시동음, 그리고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타, 시간 없어. 빨리 끝내자. 하지 마세요. 제발. 너무 시끄럽게 굴지 마. 그 목소리는 누군가의 삶에서 지워진 마지막 순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진이가 느꼈던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는 며칠간 말을 잃은 채 서진이의 자리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진이가 다시 돌아올까봐 현관문을 쳐다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날 서진이가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사라진 건 아닐까. 정확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거실 창문을 잠그고 아이들 방엔 작은 보안등을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 목소리, 그 소리들, 분명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소리가 있는 곳에 진실이 있다. 시아가 잠든 뒤 저는 거실 한켠에서 멍하니 서진의 작은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어지기 전에 들었던 소리. 그냥 기억해 두려고요. 전 이 문장을 수십 번, 수백 번은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서진이 사라진 그날, 그 아이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고, 그걸 제게 알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걸 그때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요? 현관 옆엔 아직도 서진의 운동화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엔 덜 마른 그림이 눌러붙은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시아는 매일 밤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기다려보자.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사라진 것이라는 걸. 그 밤 이후로 저는 매일 창문을 확인했고 문단속을 2번, 3번씩 반복했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112 번호가 단축번호로 저장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진이가 남긴 녹음을 반복해 들었습니다. 타, 시간 없어. 빨리 끝내자. 하지 마세요. 제발. 너무 시끄럽게 굴지 마. 낯익은 그 목소리. 정확하진 않았지만 제 귀에 남은 그 말투와 억양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정수 씨, 정말 그 사람이라면 대체 왜? 그리고 서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밤, 저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명 서진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걸 막기 위해 움직였던 겁니다. 이제는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바탕화면 한쪽을 오래 바라보다가 새 폴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1018 서진이가 사라진 날입니다.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더 안 메모장 파일 이름 끝까지 간다. 정말 당신이 이 아이를 해친 거라면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간다. 다시는 눈 감지 않아. 다시는 외면하지 않아. 너 절대 못 빠져나가.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작고 미약한 하나의 확신을 껴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부 끝.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작은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